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 보내고 계시는지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오랜만에 인사이트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가를 제주로 모시고 그분의 업적 그리고 그분의 학문적인 성찰 그리고 대가가 바라보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이 분야 최고 대가 선생님이 마침 제주에 오시게 돼서 오늘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편성을 했습니다. 놀라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우리나라 노인 정신의학의 최고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의 김성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제주 오시는데 진짜 힘드셨다면서요, 아침에. 지금 뭐 계절이다 보니까는 네. 여행객도 많은 것 같고요. 어허. 공항에서 아주 붐비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불시에 불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79학번 서울의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6년 선배님이시고 아산병원 교수님은 네. 94년부터 하신 거죠? 94년이니까 이제 30년이 됐네요. 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 30년.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역임을 예, 하셨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서 많은 논문과 또 사회활동, 진료를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저희 비욘디가 네. 특히 구독자분들 가운데 연배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르신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도 채팅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시고요. 우리 홍 PD님, 저기 이 투샷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지금 너무 멀어 보이거든, 투샷을. 얼굴 위주로 좀 당겨주세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 모시자마자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좀 마음이 울적해요. 맞습니다. 김수미 씨가 네, 탤런트 김수미 씨 사실 뭐 국민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수십 년 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익숙한 분이잖아요. 예. 내가 잘 아는 분이 갑자기 75이면은 사실 많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7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 여성분이 더 많은데 거의 80대 후반, 90대 되시는데 75세시면 사실 충분히 활동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마치 저희 뭐 고모 같고 이웃 아주머니 같고 했던 분인데 갑자기 그런 소식이 있었네요. 우리 국민들께 정신과 의사로서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주 친한 분이 비록 연예인이라도 돌아가시면 좀 맞아요. 뭔가 예.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이제 무너져 내리죠. 더 가까운 분, 아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참 속상하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평소 해오셨던 일들을 또 계속 끊임없이 나도 이어가고 하는 거가 뭐 결국 삶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큰 흐름에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사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정신과야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이러다 살다 죽지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의외로 노인정신의학이 따로 있는 거 보면 네. 그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많죠. 원래 이제 정신과, 정신의학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소아 청소년도 있고 일반 성인도 있고 그런데 최근 한 20년 사이에는 노인분들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별도로 보는 분야가 이제 따로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은 우울증도 많고 또 치매라든지 이런 인지장애도 많고 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이런 수면 문제들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불안증. 예,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세상 풍파에 익숙해지면서 좀 뭐 웬만한 걸 잘 좀 원숙하게 견뎌내고 이럴 줄 아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네. 나이 들면서 생각의 폭과 이런 것들이 좁아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경직되기도 하고
그 아주 사소한 거를 자꾸 걱정하고 이러는 걸 우리 노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파심이 왜 노파심이에요? 아, 노파심. 노파의 마음이 할머니 마음인 거예요. 아, 잠깐만요. 노파심의 그 노파가 네, 그 할머니 한자 노파예요. 할머니 노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파심에 뭐 한 번 얘기했으면 되지. 또 이래라 저래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아흔 되신 할머니가 일흔이신 아들한테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파심이 불안이 많아져요. 그래서 불안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아는 분들 떠나가고 친척들 줄어들고 자녀들 다 독립하고 그러면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울증, 외로움, 고독, 그다음에 뭐 인지 저하, 또 몸도 아프잖아요. 몸 아프니까 얼마나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돌아다니기 어렵고 점점 활동도 위축되고 생각도 똑같이 위축되고 이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뭐 경험도 많고 뭐 약간의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겠지. 뭐 인격도 원만해지겠지. 점점 더 이게 아닐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들 잘 챙겨드리고 그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런 강좌를 통해서 노인분들의 정신건강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뭘 우리는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채널 틀고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것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화이팅입니다. 네. 아, 선생님 방송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MC처럼 주도하시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질문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좋습니다. 주시네요. 그 아마 제가 이제 주로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정신 건강 챙기는 방법, 또 정신 건강이 사실은 몸 건강하고 바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몸 건강하면 몸 여기저기 아픈데 그건 어떻게 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저희 진행하면서 또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정신건강센터에서 뭐 설문조사 한 거 최근에 좀 이슈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립으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이제 수년 전에 이름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그 중곡동에 있는. 중곡동에 있는. 예, 그게 그겁니다. 원래 그냥 국립정신병원이었잖아요. 처음엔 병원에서 진료 중심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장하고 역할을 진료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또 홍보,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종합센터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상당히 속상한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4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4분의 3은 문제 있는 거 알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죠. 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겁도 나고 그리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잘 좋게 하려면 그런 어떤 벽을 넘는 것을 충분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우울증이든 뭐 건망증이든 치매든 뭐 불안장애 불면증 있는데 근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4명 가운데 3명이에요. 3명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나 많을까요? 요새 뭐 건강보험이나 뭐 이거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 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정신질환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뭐 차를 몰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적도 있고 또 최근까지도 정신질환 때문인 걸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 묻지마 폭행 묻지마 다리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밝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취업에 제한이 있다든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근데 이런 그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죠. 그거 하나 지금 여쭤볼게요.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에 뭐가 남아갖고 뭐 입사하거나 취직할 때 네. 이력서의 흔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예, 네. 절대 아니라잖아요. 네. 그게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정신과적인 거나 이런 여러 관련 질환들을 민감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조사를 잘 하고 있고요. 통제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2000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의약분업을 하게 돼서 이제 진료는 병원 가서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데 약의 내용, 그다음에 거기 써 있는 병명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 질환이나 이렇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정신질환, 정신과 또 응급 몇 가지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정신과에 가끔 가거든요. 저도 예. 집사람 뭐 따라가기도 하고 뭐 필요해서 약도 저도 렉사프로를 선생님 약하게 먹어요. 아, 예. 예, 뭐 하여튼 참. 근데 이제 그 신기하게 그 정신과에서는 바로 약을 주더라고요. 아무튼 의약분업 예외로.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 보호를 주죠. 받는 거네요, 환자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 이후 최근에는 그냥 정신과에서 처방 받아서 그냥 약국 가서 의약분업 활용해서 직접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의 젊은 분들은 그 오히려 정신질환, 불안, 나 뭐 약 먹고 있다, 잠 안 와서 약 먹는다, 치료받는다, 상담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했었던 그 인식조사에서도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다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아, 그러면 선생님은 외래에서 환자 보실 때 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시겠네요? 그럼요. 40대만 와도 제가 눈이 반짝반짝하죠. 젊은 아니, 분 오셨다 아니 해서. 잠깐만요. 그 아산병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네. 그러면 거기에 환자가 올 때 그러면 젊은 분이 선생님께 진료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가능하지만 어허. 이제 접수할 때나 이럴 때 주로 어느 담당 선생님이 보시는 게 가장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원문과라든지 외래에서 알고 그렇구나. 거기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그 주로 노인들, 주로 예, 한 네. 60대 이상 분들. 네. 그리고 최고령자는 뭐 몇 살까지도 보세요? 거의 99세, 100세이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야.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져요. 아, 기가 네, 그래서 어. 크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대개는 같이 오시는 수가 있으니까 어허. 보호자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크게 얘기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얘기해 또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거가 습관이 된 것 같아서. 근데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성격이 그 괴팍해지고 네. 또 편집증적이고 뭐 갑자기 과격해지고 의심도 하고 뭐 욕설도 하고 뭐 그렇죠. 이래갖고 식구들이 참 괴로운 분들이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아니면 내버려둬요? 그 가족들이 먼저 와서 상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도저히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분들의 경우는 자녀들이 아유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하고서 그러는 수가 많은데, 안 그러던 분이 바뀌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보통 우울증 하면 되게 이제 뭐 슬프고 괴롭고 의욕 없고 이런 게 이제 주된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젊은 분들은 그런 슬픔을 느끼는 우울증이 많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화를 내거나 어허.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무의욕, 그러니까 의욕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컴컴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아휴.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요. 아, 특이하네요. 우울증의 이제 현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말수도 줄어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 가족들이 보기에 혹시 치매 아니신가 해서 모시고 오고, 또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러니까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대서 왔는데,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상담해보면 한 1, 2년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우울증인데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그렇게 짜증 많이 내고 화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네요. 항우울제 쓰고 이러면서 많이들 좋아지시는 거 보면 아, 가족분들이 진짜요? 아니 이럴 걸 왜 그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죠. 지금 선생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집안에 한 명 아프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듭니까? 그죠? 네.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고 힘들 때 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실제로 왜 우울증이 나중에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살 문제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개 보통 OECD 평균하고 이제 저희가 많이 그 비교를 하는데요. OECD의 대개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0명, 11명 정도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4명, 25명 그래요.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넘는 데다가 또 노인분들은 특히 더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OECD 평균의 노인분들 자살률이 15명, 16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거의 3배, 45명. 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우울증 때문에만 자살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문제, 뭐 갈등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우울증이 큰 차지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인이나 주변에서 느껴도 그 어떤 전문적인 의료를 찾지 않는 걸 보면 그걸 해서 이게 자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야,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참 큰일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노인 정신 건강 그 중에서도 좀 우울증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예. 젊은 사람들의 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울증 하면 이제 대개 그 말 그대로죠. 우울한 거. 근데 우울증을 정의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개의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슬픈 기분, 우울한 기분. 그게 이제 우울증 맞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흥미소실이에요. 아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말수도 줄어들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한 그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다 지내다 보면 뭐 어느 날 짜증도 나고 뭐 재미도 없고 또 뭐 매사 귀찮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거 말고 그게 하루 종일 있고 매일 있고 보름 이상 있어야 돼요. 2주 이상.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까지 심했던 적은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넘으면 저희가 그때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주요 우울증은 이제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또 사실 적지는 않아요. 평생 유병률이라고 해서 평생 한 번이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찬스를 평생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주요 우울증이 10에서 15% 잡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그런 주요 우울증이 10명에서 1명, 6, 7명 중에 1명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흔한 질환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냥 뭐 이유가 없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유가 없이 실직, 생기는 부도, 겁니다. 낙방, 네. 뭐 실연 이거 없이 그냥 다 갖췄는데도 가라앉고 그럴 수 있죠. 슬프고. 그래서 특히 그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별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괜찮은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 특히 내인성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외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도 우울증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도 그런데 그런 경우엔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약물 치료 또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데 결론부터 여쭙자면은 정말 그런 경우에 그 약물이나 의사를 찾아서 치료하면 환자들이 좋아지고 가족들도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요.
약물 치료를 특히 이제 약물 치료가 뇌과학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약물도 이제 신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우울증이 왜 일어나는지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이런 임상 실험까지 해서 효과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좁혀 볼게요. 오늘은 네. 이제 노인성 우울증 조금 더 네. 파고 들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조짐, 증상 이런 건 뭔가요? 뭘 눈여겨봐야 합니까? 가족이나 본인 둘 다. 이런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행동,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 이런 건데요.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말이 적어지고 화를 자주 내고 화를 자주 낸다. 네, 화를 많이 내고 노인들은 그런 특징이 있고. 네,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욱했다가 또 풀렸다가 또 욱했다가 하는 게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어허. 그래서 말수도 줄어들고 뭘 얘기를 해도 잘 예전보다 훨씬 못 알아들으시고 이런 걸로 봐서 치매 아닌가 해서 왔는데 치매는 그 진행 경과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이건 우울증이어서 우울증 치료를 먼저 하는 수가 많고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의 변화가 하나 있고요. 신체적인 변화들도 많아요. 어허. 일단 수면이 달라지죠. 그러지 않아도 연세 드신 분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이런 게 많은데 수면이 훨씬 안 좋아지고 잘 못 주무시고 반대로 내내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하루 20시간 식사 때만 끝나면 밥 먹고 그냥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기력이 없으시나 하는데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우울증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치료하면서 아주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럼 치료하면은 화를 막 내던 분들도 성격이 평온해진다. 그러시죠. 아, 진짜예요? 그렇게 대개 이제 급성기 치료가 있고 만성 치료가 있거든요. 네. 급성기 치료 대개 한 4주에서 8주, 한두 달 잡아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끊으면 몇 달 지나서 또 재발하는 분들도 많아서 양을 많이 줄여서 이제 쭉 유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2년, 3년 지나면 이제 끊어도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끊자고 얘기하면 보호자분이 아유 선생님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아니, 많이 저도 하세요. 들은 얘기인데 제 동생도 이제 노인정신의학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약 끊으세요 이제 하면 환자는 좋아하는데 뒤에 가족들이 보호자분들이 그 환자 몰래 뒤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약.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노인들의 우울증은 그러니까 가라앉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화를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예, 많이 있고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분들 우울증하고 좀 많이 차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수면이라든지 식사 안 하는 거 이런 식의 몸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는 거 그다음에 치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지 기능 확 떨어지시는 거.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버님 괜찮으신가 어머님 괜찮으신가 집안 어른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자 하면 네. 막 거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무슨 요령이 있을까요? 되게 그냥 뭐 완고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차 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이제 검진센터도 방문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비슷한 얘기로 신경과 질환들, 파킨슨병, 뇌졸중 이런 것들 다 신경과 질환이잖아요. 그런 거 있는 분들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많으신데 신경과 선생님이 정신과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 해도 그분들도 거의 안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교수, 부교수 할 때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경과 외래에서 신경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료보고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따로 접수 안 하고 그냥 이쪽 방에서 저쪽 방, 옆방 상담까지 같이 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이런 거는
뭐 정신 건강이 또 뒷받침이 돼야 또 몸도 건강한 거고 또 몸 건강이 있어야 정신도 건강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어쩌면은 그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허.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음. 그런 부정적 인식을 깨는 거는 역시 정신 질환도 뇌 질환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몸에 생기는 그냥 거죠. 병의 하나다. 그리고 음. 정신질환 하면은 무슨 의지가 약해서 음.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음. 아니면 뭐 성격이 못해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한평생 인자하고 네.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뭐 예컨대 교장 선생님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나이 70, 80대면서 성격이 괴팍해지고 화도 내고 돌변하는 그러시죠. 경우가 예, 그러실 수 있기 병이라는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뭐 정신질환이라는 건 관계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가족들이 그거 가지고서 혼자 끙끙대고 고민만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진료도 받고 상담도 해보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은 많아요. 그렇군요. 자기가 괜찮은지 한번 상담을 받으러 왔다 하는 분이 있는데 괜찮은지 상담받으러 올 정도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네요. 자, 오늘도 그 갑자기 예고 없이 저희가 라이브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러시네요. 질문 몇 개만 좀 그럴까요? 받아볼게요. 네. 자, 이니님이 노인분들 가운데 부부 중 한 분이 사별했을 때 네. 우울감은 어떻게 해소할까요? 사별. 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외국에 계신 분인데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지 남편이 한 4, 5년 됐는데도 계속 남편이 그립다 뭐 이런 맞습니다. 글들 막 올리세요. 사실 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음. 정상적인 애도 기간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얼마 떠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애도를 하는 거가 그게 또 오히려 애도가 없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얼마로 봅니까? 6개월로 봐요. 6개월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정상인은 급성 애도 기간은 6개월로 보고요. 어허. 만성적으로는 2, 3년 정도면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시고 어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넘는 급성 애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상담, 경우에 따라서 하는 치료 이런 거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의대생들 시험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많이 정상적인 애도 기간은 네. 6개월까지는 네. 슬픈 건 당연하다. 네. 근데 6개월 넘어서도 계속 너무 괴롭다. 일상이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거는 급성 스트레스, 애도라고 하는 사별이라고 하는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방아쇠가 돼서 내인성인 진짜 이제 주요 우울증의 단계로 넘어간 걸로 보고요. 물론 그렇게 뭐 기계적으로 딱 6개월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 동료 있을 텐데 그런 지지 체계가 많이 없는 분이 딱 둘이서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 한 분이 어렵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사모님 계시죠? 네. 저는 갑자기 집사람도 뭐 네. 우울증 심하고 네. 맨날 죽고 싶다 그러고 근데 저도 큰 소리 치지만 집사람이 만일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저도 별로 살고 싶지가 물론이죠. 않거든요. 그럼 아주 큰일이고 굉장히 이제 인생의 큰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쩌면 우리 사람이 이제 우울하지 않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관계의 건강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야, 그거 중요한 얘기고 오늘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인데 예. 그렇게 볼 좀 수가 있죠.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네. 세 가지가 중요하다. 노인 정신 건강에서는 정신의 건강, 몸의 건강,
관계의 건강, 네.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의 건강의 측면에서는 지금 쭉 여러 가지 얘기했던 조금 문제가 있거나 행동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상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도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신체 건강한 젊은이도 코로나도 걸리고 뭐 장염도 걸리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울증, 뭐 조현병, 또 조울병, 뭐 강박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 다 이제 뇌에서 작동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신 건강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겠고요.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 저는 강조할 때 몸 건강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선생님이 아주 예. 독특한 필로소피예요. 그 이유가요. 정신과 의사가 막 몸을 강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닿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의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뇌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만들어진 게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팔다리도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허. 옛날에 그 진화를 동물이 해올 때는 결국 아메바 이런 거는 뭐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것, 팔과 다리를 쓰는 것 그런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 덜 쓰면서 아껴가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뇌가 만들어져서 그걸 다 통합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뇌가 나중에 생겼죠. 뇌가 가장 후배네요. 제일 늦게 가장 생긴 늦게 거네.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몸과 팔, 다리, 근육 이런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한 기관으로 나중에 센터가 생긴 거죠. 그게 뇌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 움직이고 그걸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는 거가 있어야 뇌 건강도 유지가 되는 거죠. 형이 있으면 형이 모범생이면 동생 따라가잖아요. 어허. 근데 뇌가 동생이에요. 뇌가 동생이 근육이 형이고. 오히려 근육이. 예. 근육이 더 먼저 생겼고 우리 동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물 아니에요. 동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이 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창의력, 집중력, 그다음에 감정 기복 이런 컨트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요.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의무적으로 1시간씩 아침에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1년, 2년 그렇게 해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 학교가 미국에서 SAT 거의 꼴찌 수준이었던 학교가 중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체육 시간 줄인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각이네요. 재밌는 실험도 있어요. 몸이 얼만큼 정신을 지배하는가 거꾸로 정신이 몸이 아니라 거꾸로 실험을 했어요.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2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2분 동안. 2분. 네. 그래서 2분 동안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실험인 줄 모르게 하려고 뭐 사진도 찍고 마치 뭐 모델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2분 지났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비로 10만 원 드리는데 근데 혹시 뽑기를 해가지고 10만 원 내고 뽑기 하셔서 잘 뽑으면 50만 원 드리고 어허. 꽉 나오면 이 받은 10만 원도 그냥 못 가져가시는데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50만 원이 크니까. 그죠. 예. 10명이면 8명이 한다고 그래요. 어허.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실험 모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처지는 자세로 2분 동안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잡지나 이런 데 나가는 걸로 알고 이 사람들은 그런 실험이 뒤에 따라온다는 건 몰라요. 자신 없는 자세로 2분. 그런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사례비 드리고 근데 혹시 뽑기 하셔서 50만 원 더 갈 수 있는데 하실래요? 10명 중에 2명만 한다고 그래요. 우와.
그 참 의미심장하네요. 자세와 음. 어떤 표정, 그다음에 이런 몸의 자세가 생각, 어떤 포부 이런 거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실험이에요. 이야.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뭐 막 일부러 막 웃고 막 이러면 그것 때문에 거꾸로 또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당한 자세, 뭐 사관생도들 보면 딱 가슴 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어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정신과 의사시지만은 이 몸의 건강이 몸의 건강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럼 몸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거는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큐에 뭐 한 방 이런 건 없죠.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그렇죠. 규칙적으로 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서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그 고민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올해 5년, 10년 지나면서 하루의 일과 자기의 시스템, 자신의 생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수준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신 건강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아무튼 후배네요. 뇌가 얘도 후배고, 중요한데 일단 내 몸 근육 뭐 여기를 잘 배려하고 운동, 그다음에 이제 잠도 그래요. 잠자는 것도 사실 어떤 날은 뭐 일하다 보면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이제 별일 없으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자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버릇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맛있으니까 오늘 많이 먹고 입맛 없다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꼬박꼬박 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하고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소위 다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뭐 우울증이든 치매든 어르신들 정신 불편할 때 네. 일단은 몸을 먼저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네. 관계 이야기 전에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자, 이예니 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만사가 귀찮다라는 분들이 많다. 이런 네. 것도 질환이냐? 그냥 만사가 귀찮아. 뭐 이거는 질환까지는 아니죠. 그 의욕이 안 그러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긴 해요.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던 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러면 변화, 그죠? 예. 그거는 좀 병을 네. 의심해봐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욕증.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어지고 TV를 봐도 또 음식, 사람 만나는 거 다 싫어지고 그리고 은둔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는데요. 여기에는 또 사회적인 변화도 조금 있다고 봐요. 사실 저희가 4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 사이가 많이 격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많이 줄고 어울릴 기회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 소원해진 틈을 뭐가 끼어들었냐면 IT가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뭐 휴대폰, 뭐 비대면 그래서 뭐 가게 가도 다 요즘은 식당 주문도 다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편리하기는 한데요. 어허. 그런 편리함 이면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또 갈등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는 인간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고 그러면은 사는 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네요. 말씀 주신 그 의욕이 없고 매사가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관계가 소중하다, 중요하다. 관계가 수정하고 몸 편한 게 대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요즘은 SNS 같은 거 보면 사람 관계에서 너무 시달리고 갈등을 겪으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죠. 저만 하더라도 이 지인 관계를 많이 좀 정돈을 했거든요. 네. 제주도에 그냥 이해 보십시오.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있어도 저만 바라보거든요. 겨울이라고 그랬죠. 예. 그 아무튼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일부러 막 어디 동호회 같은 데 가야 되나요?
사실은요. 네. 운동하면은 근육이 이제 소위 알배긴다고 하면서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게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도 커지고 그렇죠. 그런다면서요. 네. 근데 관계도 똑같아요. 저희 진료에 이제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할머니한테 뭐 노인 정도 가시고 자꾸 집에만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하면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지잘난 체 하고 아하.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만 피우고 짜증나서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네. 지금 이제 저 33년생이니까 91세요. 네. 근데 그 노인 그 주간 요양센터 다니시다가 최근에 안 가시거든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보다 한 살 많은 32년생 선배가 뭐 자기가 한 살 많다고 그렇게 뭐 유세를 떤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안 된다, 안 좋다는 얘기네요. 몸이 힘들 때 사실은 몸이 발달하듯 네. 정신적인 갈등도 사실은 필요해요. 갈등도 알배기는 근육처럼. 갈등도 정신이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잘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의 계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애들 불편할까 봐 애들 집에 못 오게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어디 안 가고 친구들끼리도 그냥 카톡이나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만나고 부딪히고 약간 또 짜증도 서로 내고 갈등도 있다가 또 나중에 미안해 하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술이라고 하는 소셜 스킬. 근데 소셜 스킬은 어렸을 때만 기르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다 필요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근무하는 그 아산병원에 이제 의과대학은 울산의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울산의대 학장님 하시던 그 교수님께서 의대 학생들 졸업할 때 딱 세 마디만 잘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철 뭐예요? 선생님, 네? 이철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아무튼 뭐, 지금 다른 그때 분인가요? 송재관 교수님이라고 심장내과 네. 하셨던 그 네. 선생님이 네. 의대 학장 하시면서 세 마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대 졸업생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어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도와주세요. 세 번째가 특이하네.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어허. 그리고 고마울 때 고마워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이 같은 사회 내에서 도와주세요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나 이거 좀 잘 안 되는 좀 해줄래요? 등등 이거 하기가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의과대학 졸업할 때가 되면 벌써 2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런 젊은이들한테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할 그 세 가지를 가르치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인간관계들이 많이 소원해진 거예요. 그거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기술 발달의 이제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고립되면 안 되고. 고립되면 안 돼요. 어허. 그래서 좀 언짢은 상황이 있어도 불편한 곳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가서 부딪히고 어울리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고 그게 이제 끊임없이 나이 90, 100살이 돼도 배우는 자세죠. 그 마음의 맷집을 키운다. 그런 좋은 건가요? 표현이시네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그 선생님도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요새 이제 뭐 젊은 의사들은 선생님은 좀 원로시고 맞습니다.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거기도 뭐 의국 안에서도 좀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옛날 같지 않고 뭐 네, 그런 저도 서운함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관계가 약간 조금 기계적이 된달까요? 요새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기계적이 된다고 주고받는 그래서. 뭐 이걸로 끝.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시간 근무 시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당직한테 바로 인계해서 사실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환자들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기계적으로 무슨 사무직처럼 일을 할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삼요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뭐 제가요? 제가요? 뭐 지금요? 지금요? 또 왜요? 왜요? 아니 그렇게 다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랬다가 또 뭐 선배 갑질한다고 난리 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좋은데 자기 개성껏 뭐 자기 주장 좋은데 그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든 뭐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소명의식 때문에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다 뭐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편한 일,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살다 보면 섞여 있기 마련인데 네. 그 힘든 일을 힘든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러네요. 저도 말만 세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제가 와닿는 건 나이 드실수록 고립되면 안 되고 좀 갈등이 있어도 부딪혀야 된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설득을 좀 해야겠네. 아, 근데 군기를 자꾸 잡는데요. 그 제일 큰 형님이. 참, 하여튼. 자, 아무튼 지금 선생님 모시고 네. 지금 그 질문들이 많은데 몇 분 좀 네, 받아볼게요. 그렇게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많은 환자를 보셨을 터인데 이유님이 네. 그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누가 계시냐. 선생님 그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아, 예. 많으시겠죠? 많죠. 많은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할머니 한 분인데 아주 유복한 할머니세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이제 극진하게 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의 전 단계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상태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셨던 분을 이제 자녀분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치료도 병원도 다니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 와 있으면은 자녀들 손주들 다 학교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고 나서 지내시는데 1년, 2년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니까 계속 저하를 하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많이 이제 중간중간 면담하면서 물어봤더니 낮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체적, 지적 자극이 있어야만 이게 된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도 이제 일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었는데 시골에 계시던 친척 할머니 한 분이 같이 와서 사시라고 해서 두 분이서 지내게 됐는데 이 오신 분이 정말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 와서 서울 구경 다니는데 이 원 할머니를 데리고서 자기 구경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공원에 가고 운동 다니고 뭐 들으러 다니고 자기 욕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 원래 다니시던 할머님이 체중이 전중 퉁퉁하신 편이셨는데 몸이 아주 핏해지시고 까매지셨어요. 밖에 아주 돌아다니셔서. 햇볕에.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쭉 떨어지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나 상승이나.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약도 쓰고는 있었지만 약을 쓰면서도 계속 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람이 관계와 몸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어쩌면은 치매, 우울증 모든 것에서 약보다도 훨씬 우선하는구나. 근데 그분은 럭키하게 아무튼 딱 그 시골에서 온 분이 그런 분이 있을 수가 따라다니면서. 있었죠. 있으니까 참 다행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튼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아무튼 많은 자극, 접촉, 관계 그런 것들이 이게 역시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얘기네요. 제일 강조시급 부분이고 사실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다 보면 약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약을 쓸지, 이 약은 왜 안 듣는지, 다른 걸로 바꿔볼지 해서 약에 대한 관점으로 의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의사분들도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질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약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어떤 몸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여러 환경적인 자극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환자 가운데 이제 그분은 아주 해피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어르신들도 우울증으로 갑자기 자살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의사로서 좀 조짐이랄까요? 이런 걸 눈여겨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환자 가족에게. 사실 근데 자살이나 이런 거가 다 우울증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가족 관계나 이런 거가 참 힘든 분들 있거든요.
이제 상담하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처방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 얘기 따로 들어보면 그 관계 뭐 가족들끼리 소송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법원에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그런 적들도 있고. 요새는 재산 다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재산 다툼 많은 거를 보니까요. 예.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다툼이 없고요. 아주 많은 분들도 별로 다툼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정리하셔서 그런지. 어중간한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아무튼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소박을 받으시고 그냥 그 청산가리 구해갖고 그런 경우들 있죠. 자식한테 복수하듯이 자살한 분도 있고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여러 가지 참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멍이롱이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신경질적이고 아무튼 성격 변화가 있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막 네. 계속 그러는데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도 설득을 뭐 강제로 최대한 할 하실 수는 때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들 조금 있긴 있어요. 아까 제가 우울증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 중에 일반적인 의욕 없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우울증도 있지만 망상이 동반되는 우울증도 있거든요. 망상이요? 예. 조현병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울증은 정신증이 동반된 주요 우울증이라고 이제 정식 병명은 그래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10명이면 그중에 한 10명에서 한두 명. 10 내지 15% 정도.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고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내고 이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큰일 났다. 우리 집 문서가 딴 데로 넘어갔다. 오. 그럼 자녀분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도 직장 그만두게 됐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 어디서 그런 낭설을 들으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다 날 속이고 숨기고 이러면서 그런다. 이웃집에서 와서 우리 집 물건들을 다 빼가고 있다. 등등 싫어해서 이제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망상이나 이런 정신증이 동반된 우울증이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약이나 이런 걸로 잘 치료는 되는데 치료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외래 다니실 때 할머니한테 예전에 뭐 집이 다 망했고 우리 집이 넘어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아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거네요. 아니 보통은 병식이라는 거가 없다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망상에 시달렸다는 걸 인정을 한다니까. 치료가 있어요. 되면.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정말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런 강제로 입원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가족들이 두 사람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판단하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걸 위해서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이분이 제대로 필요한 입원을 한 건지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새는 뭐 이런 그렇게 것들도. 까다롭게 돼 있기는 하죠. 어우, 너무 까다로워서 또 문제예요. 아무튼. 너무 까다로우면 또 환자분들이 아니 근데 치료를 잘 못 받을 수 요새 있죠. 자꾸 이상한 질문. 아니 그 삼성 서울병원에 그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 환자한테. 네네네.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북 삼성병원에 강북 계셨던 삼성병원에. 정신과 선생님이 그리고 좀 환자분의 망상에서 이제 있었죠. 근데 드물지만 그런 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뭐 요새 지역 사회에서 뭐 배회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도 그 진료할 때 뭐 이렇게 그런 위기감을 느낀 적은 없나요? 제 동생은 도망갈 그 문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환자 갑자기 난폭해지면 딱 도망. 옆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긴 한데요. 예, 있고 저도 환자분이 외래 진료가 끝나고 나서 원무과에서 수납하는 과정 중에 막 이렇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셨대요.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경비하시는 분들이 시큐리티 그분들이 모시고 다시 외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을 면담하면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욱하는 게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욱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진료 못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속으로는 되게 떨었었어요. 야단 치면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진짜 하여튼 네. 별의별 사람들이 네, 많은데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너무 지금은 무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제 근데- 피해자를 생각을 이거 해보면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요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옛날에 기자할 때는 네. 이제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 흉악범죄를 정신질환자가 많이 일으킨다는 기사를 쓰면 안 된다. 네. 일반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차이가 없다. 그 말에 수긍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들이 많이 터지죠. 일들이 많고 통계적으로도 이제는 그 일반 인구보다 흉악범죄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쩌면 이걸 질환으로서 그러니까 더 적절한 질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제대로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두 손 놓은 거예요. 가족들도 그럼요. 나 몰라 얘 네, 통제가 안 돼. 이 사람들이 흉기 들고 막 거리 다니면서 막 저도 지하철 탈 때도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도요. 예. 그런 어제 난동의 경우가 있고 정신질환 치료 예.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엔 물론 또 시도지사에 의한 경찰에 의한 그런 입원 치료 이런 것들도 다 제도로는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엔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84세 여성이시래요. 네. 팔떨림 때문에 신경과 갔는데 우울증 검사에서 우울증에 해당된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주무셨는데 근데 이분 질문이 뭔가요? 그 우울증 점수가 왜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있을 수도 있는가? 네.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우울증은 기분에 대한 증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식욕 저하, 그다음에 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한다든지 활력이 없다든지 쉽게 지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합쳐져서 우울증 설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나머지 항목들이 보면은 그 합산을 해보면은 기준 점수보다 높게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그 설문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선별 검사라고 해서 스크리닝만 하고 거기서 조금 걸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정도지 몇 점 이상 나왔다고 나 우울증이래 약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해서 그럼요. 네. 결정을 그래서 하는 거고. 대개는 직접 진찰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선별 검사로 해서 자가 설문 같은 걸 하고 거기서 조금 점수가 높게 나오면 더 전문적인 검사나 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나와야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점수만 그런데- 높다고 무조건 약 먹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근데 이제 그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본인이 그러하든 가족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이상하다 느끼든 괴롭단 말이에요. 뭐 네. 우울증이든 뭐 성격이 괴팍하거나 화가 나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정신과 의사를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 정신의학이라는 거가 어디에 표시가 되나요? 노인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 말고도요. 네.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 재활의학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노인분들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의뢰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정신과로 만약에 이제 진료를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증상이나 이런 거 몇 가지를 물어봐서 어느 분야 선생님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되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면 아무나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처럼 노인을 전문으로 한 분을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좋게. 그 어떻게 알고 가나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의 홈페이지로 가보면 그런데 보면은 대개는 표시가 돼 거기에 같은 정신과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아산병원은 선생님이고 네. 그다음에 뭐 또 몇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동료 누가 계시나요? 노인정신의학 하는 분이. 노인정신의학의 서울대는 누가 계시죠? 서울대는 이동영 교수님. 아 이동영 선생님이 네. 계시구나. 그다음에 서울대 분당병원의 김기웅 교수님. 김기웅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그다음에 누가? 세브란스 같은 세브란스는- 경우에 김호수 교수님. 김호수. 네. 또 아주대 홍창영 교수님. 아이, 소개를 꼭 해주셔야죠. 예,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학병원마다 노인정신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외래로 가거나 네. 개원한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는 어떻게 개원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개원하고 나서 이제 노인정신의학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머리 MRI도 찍는다든지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제 개업하시고 나서 노인만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요. 거기 대부분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로 보는 분야에 치매, 우울증,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아까 중곡동에 있던 과거 국립정신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 그냥 정신건강센터로 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료뿐 아니라 뭐 환자 교육, 뭐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뭐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거기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그게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꼭 그 병원에 국한되지 않은 정신건강 포탈이라고 하는 정보망이 있어요. 정신건강 정신건강 포탈. 검색을 그렇게 해보세요. 정신건강 포탈에 들어가시면 뭐 조현병, 조울병, 불안장애, 강박증, 수면 문제, 치매 모든 질환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어느 의사한테 가보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명희님은 대구에는 없나요? 대구에 뭐 계명대나 경북대나 네. 거기에 노인 하시는 분 누가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지금 오늘 모신 김에 좀 다 여쭤보려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누가 계시나요? 대구 경북 지역에 거기도 많이 있으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정신건강의학회가 따로 있잖아요. 노인정신의학회가 이제 예. 학회로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선후배가 쫙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굉장히 그 나이 들어서 갑자기 괴팍해지고 통제가 안 되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이 네. 그 바탕에 우울증이 깔려 있고 뭐 이래 갖고 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약물 치료 몇 가지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에브리바디 행복해졌다라는 사례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는 네.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죠. 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 네. 그러나 계속 또 수년 동안 힘들고 이런 사례들도 많을 거예요. 아하.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다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계속 꾸준히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성공 사례만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겠네요. 모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유연하고 약간 폭넓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 외래 진료를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4번, 네. 오전 진료가 2번 있고 오후 진료가 2번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젊을 때 조교수하고 이제 처음 할 때는 일반 질환도 많이 봤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치매, 우울증, 이제 노인성 질환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클리닉으로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방송 오늘 보시는 분 가운데 네. 그 선생님께 어르신들 가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아산병원에 이제 정신과는 바로 올 수 있나요? 진료 의뢰를 진료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의뢰를 끊어야죠. 진료 의뢰에서 끊어서 접수하고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접수하고 원무과나 이제 외래 간호사실에서 어느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증상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게 네. 되죠. 우리 혹시 비욘디 방송 보고 오시는 분이 계시면 좀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아니 지금 외래도 당겨서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큰일 나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김영란법 걸리고 또 오히려 그것도 안 좋고요. 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은퇴 시까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러면. 네, 2년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 노인정신의학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진행 미숙으로 네.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야 하는데 저도 뭐 갑자기 방송이 잡혀갖고 정신없는 상태로 나중에 좀 네. 좋은 책도 좀 쓰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용어들 보면 책들이 다 딱딱하거든요. 일반인을 위한 책들도 많이 딱딱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 기왕이면 만화 정신의학 이런 걸로 해서 만화 정신의학이요? 아, 그래서 선생님 맞아. 아주 꿈이 젊었을 때 만화가가 꿈이었다면서요? 그림 어떤 그리는 걸 어디서 아주 봤는데? 좋아했어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막 디즈니 만화 이렇게 따라 그리고 많이 그 그랬었고요. 이제 만화 잘 그리세요, 지금도? 지금도 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을 많이 선생님 그리고 그걸로 하는데. 하세요, 그걸로. 그럴까요? 예, 그거 환자의 교육용으로. 네. 그러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재밌고 만화로 그럴 하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만화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것도 좋지 하더니 말이 없으시던데 야. 그러더니 하루 이틀 지나서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만화가는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독특해야 된다. 아하. 근데 너는 생각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래서 잘은 그렸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그 얘기가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이 독특해야지 그림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만화가의 꿈을 접고 의사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 어머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네. 그거 그냥 야단만 팍 치면 애들이 엇나가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게 잘 당일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아시고. 아 참. 선생님 뭐 만화도 좋지만 이렇게 의사로 기여하시는 거 보기 좋은데요. 지금 이순옥님이 아마 75세 남자다. 아마 네. 남편이신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림도 싫어한다. 완전 고리평. 그러시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많고 점점 또 안 그러던 분들 좀 그렇게 그럼 또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제 아까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모시고 나가야 돼요. 혼자 뭐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하면은 말하신 분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냥 해서 뭐 보호자분들도 그러세요. 운동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앞에 계신 환자분한테 들으셨죠? 집에서 운동 꼭 하셔야 돼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해요? 그걸 어떻게 같이 해야 하세요.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애써야지 바뀌지 애쓰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집안에 75세이신 그분도 그렇게 예전과 달리 혹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안 움직이시려고 하고 고집 피우고 이러신다면은 나이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도지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는 뭔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자꾸 그 북돋으면 조금씩 바뀌어요. 어허. 이 김민님은 아버지가 색스폰을 부르는 거 하는데 네. 그런 거 취미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어떤 악기를 배운다라든지 이런 것도 나이 든다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생님 취미가 그럼요. 뭐예요? 저는 그림 그리기. 만화. 그림 예. 그리기. 또.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 특이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사이트 인터뷰하고 달리 오늘 카메라 앵글이 좀 다르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고 이제 게스트분들 여기 모시는데 오늘 자리가 제가 좀 바뀌었는데 자리 바꾸자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방송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오른쪽 귀 쪽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2016년이니까 벌써 8년 됐네요. 그 당시에 왼쪽 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어허. 그래서 청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귀는 괜찮으니까 그냥 지내고 병원 생활하고
학생들 가리키고 쭉 했었었는데 음,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귀도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양쪽 귀가 돌발성 난청이 오니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청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와, 정신과 의사에게 그건 치명적인데. 그러니까 환자 얘기 말을 못 듣고 들으면. 듣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어휴.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큰 뭐 그때 그 당시 제가 6개월 동안 병 때문에 휴직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와우 수술을 오른쪽 귀에 받았어요. 아, 인공화우를 받으셨구나. 네. 인공와우 수술 받고 청력 훈련하고 아이고, 재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해마다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도 이제 왼쪽 귀보다는 오른쪽 귀가 훨씬 더 잘 들리니까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 바꿔 앉자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 충분히 해도 되고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왜요? 아파 보니까 네. 환자복 입고 수술장도 가고 그 병실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외래도 다니고 검사 받으러 다니고 해보니까 이 병원이 굉장히 환자분들이 진료받고 뭐 하기에 힘들게 돼 있어요. 네, 검사 스케줄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니까 직원들이나 아는 분들이 얼마나 편의를 봐줬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니. 아니, 선생님, 저도 저 한마디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그 우울증으로 약으로 잘 안 되니까 정기 경련 치료 그걸 한번 할 때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석 달을 입원을 해서 그래갖고 28번 받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나 참 이게 하도 바늘을 찌르니까 네. 할 때마다 찔러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집사람 혈관이 약해갖고 이제 병동의 간호사분이 좀 안 아프게 해주려고 좀 가느다란 바늘을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 전신 마취하러 술장에 내려갔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약이 충분히 안 들어가니까 너무 작아서요. 예, 그러니까 왜 18게이지를 안 하고 작은 걸로 했냐. 예, 간호사 너가 뭐라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걸 했느냐. 근데 이제 집사람이 뻔히 깨 있는데도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집사람이 참 황당했다는 그냥 거예요. 난처해지시죠. 예, 아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뭐 수혈할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 꼭 18게이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의 편의를 너무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다 당황하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막 환자 앞에서 막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무튼 참. 근데 그렇게 제가 아파 보니까 네. 그 다음부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해줄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 선생님 또 건의 사항이요. 제발 아산병원도 네. 그 ECT 말이에요. 네. 경련 치료 이거 좀 외래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 보면 정신과 선생님은 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근데 안 이제-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전체 시스템이 그거에 맞아야죠, 그죠? 마취과가 협조를 마취과도 있고, 마취과가 수술장도 안 있고. 한대요. 외국은 다 외래에서 하는데 굳이 뭐 석 달씩 입원을 해갖고 이렇게 아무튼 아직도 이런 그런 점도 있을 수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귀 청력 훈련하면서 네. 귀가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청력 훈련도 1년, 2년 계속 하고. 그런데 청력 검사실에 가서 검사 받으면 100%는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화호 기계를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까지 올릴 수 있나를 고민을 맨날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 100% 지금 95%, 97% 나오면 100% 올린다고 그 애를 쓸 필요가 있나? 그거 애 쓸 시간에 이젠 귀는 이 정도면 됐고 다른 거 하자. 음악 못 들으면 미술하지 뭐 이런 마음. 그거 참 훌륭한 그래서 말씀입니다. 환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우울증 또 불면증으로 쭉 오래 다니시는데 약을 거의 10년 이상 쭉 저한테 많이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뭐 친해질 정도로까지 다니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선생님 저 약 언제 끊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되셨죠. 10년 이상 쭉 치료받으셨는데 약 끊는 거가 굉장히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그게 맨날 스트레스라는 거야. 나 맨날 약 먹고 자야 되고 낮에도 불안하니까 약 먹고 우울하니까 계속 약 먹고 줄이고 늘리고 변화는 있었지만 10년, 15년을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끝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약을 어느 날 기적처럼 완전히 끊었다.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그 생각 별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네. 지난 10년, 20년 동안 약 언제 끝나, 나 이거 언제 낫나 이 생각만 했지. 그러네요. 그거 나면 뭐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건 그거가 있다 하더라도 약을 먹으면서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약 끊고 나면 하시고 싶은 거 그거를 지금 약 드시면서 그냥 하세요. 이야, 그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네, 명언이시네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약 끊는 거 자체에 왜 그렇게 완전한 몰입을- 사람 어딨냐. 부족한 어허.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나 이거 아니라면 나는 이러고 살 텐데라는 그 삶을 어허. 그냥 사세요. 저도 귀 부족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 여럿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그럼 어때요? 그런다고 뭐 그런 모임 자리 즐거운 자리에 안 나갈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안 할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 부족한 점 있고 상처 있고 흉터 있고 아픈 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투벅투벅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불면증 얘기도 좀 여쭤보고 어르신들 잠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수면장애. 그렇죠. 예, 예. 그 그건 완전 좀 많죠. 핵심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르신들 뭐 불면증 아니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선생님이 네. 중요한 분야잖아요. 네. 뭘 제일 강조하고 싶으세요? 몸의 이제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네. 나이 들면서 수면을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와해가 되거든요.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얕아지고 단속적, 자꾸 끊어지고 글쎄. 잠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회복이 충분치 않아서 깨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커버하는 방법으로 뭐 심하면 약도 쓰고 수면 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맞아요. 깨고 낮에 햇볕 많이 쬐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어르신들한테 도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아, 그 저도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해요. 네. 불면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거가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음. 차라리 약 복용하면서 약 부작용 조절해 가면서 충분히 자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약으로 조절하는 게 건강에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특히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 기피증이. 그렇죠. 특히 그 그래서- 졸피뎀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마약 되는 것처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물론 또 너무 남용하시는 분들 남용하면 또 안 있어요. 되지만. 그것도 네.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떤 약은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이니까 한테 거부적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몸은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시고 국 드셔도 거기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결국 화학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필요한 기능,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쓰이는 건데 약도 그런 거고요. 심지어 어떤 약은 그 약 자체의 성분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기능만 하지 그 약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거는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고 꾸준히 치료받고 그다음에 그 약으로 치료받는 것 이상 내 일상생활에서의 시스템 어떤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것 그거 신경 쓰시는 거가 훨씬 중요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수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 약을 왜 먹지? 아, 또 이 약을 먹네. 아이씨. 뭐 이거 할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낮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약을 그냥 네. 그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수면제도 어떤 분들은 하나를 먹고 잠이 잘 안 와서 그러면 그냥 의사하고 상의해서 뭐 두 알 먹고 푹 자고 뭐 그런 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방받은 약을 또 이렇게 쪼개고 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조절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치료의 스케줄이 있어요. 급성기 치료 2주 동안 하고 뭐 3주 동안 하고 그다음엔 이렇게 받고 그다음엔 요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하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상의
상위에 가면서 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일반적인 도움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차피 뭐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고 그분의 처방대로 약이 나온 거면은 그 약을 좀 기꺼이 즐겁게 먹고 뭐 즐겁게까지는 아니어도 예. 잘 먹고 드시되 끊는 거 자체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증상으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하는 것. 거. 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그래야 중요하다고 합니다, 봐요. 여러분.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과 좀 얘기 나누는 시간이 1시간 반 다 돼가고 이제 아, 또 그렇군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 선생님 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주에 오시니까 어때요? 갑자기 아우 좋으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불시에 잡힌 스케줄이어가지고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불시의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하루하루 그날그날 살아가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전 그 좋습니다. 아주. 어르신들 그 활동이나 액티비티 운동 가운데 아무튼 이 유튜브만 보는 것보다는 네. 이 핸드폰으로 이 자연을 많이 접촉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유튜브, SNS 이렇게 하는 게 다 몸은 안 움직이고 그냥 뭐 머리로만 눈으로만 하시는데 그거 다 접어두시고 테레비 끄시고 밖에 나가서 걷고 바람도 쐬고 또 뭐 햇볕 좋은 날도 있지만 뭐 바람 보고 비 오는 날도 있는데 비 오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우산 들고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방법이고 해서 그렇게 자꾸 몸을 움직이시고 편한 거에 자꾸 의존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려면 기왕이면 남들과 함께 해라. 같이 해야 또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그런 참 말씀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그 뭐 다소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요. 이 뇌가 후배라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우리 근육이 먼저. 얘가 형님이네요. 얘들. 근육이 형이고 동생인데 말 잘 듣는 동생이니까 예. 형이 잘 해줘야 동생이 따라갑니다. 아, 그러네요. 정신 건강은 몸 건강 예, 따라갑니다. 팔다리를 너무 홀대한 것 같네. 얘들이 중요한 애들인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인 정신의학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끔 비 온 데 좀 나와주세요. 서울에서도. 알겠습니다. 주윤호 선생님이 좋으네요. 선생님 후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집사람 주치이기도 하고 네. 아산병원이야 뭐 워낙 최고 병원이니까요. 요새 레지던트 문제로 정신과도 타격이 좀 있나요? 많이 있죠. 일단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은 있지만 이제 교수분들이 직접 당직 쓰고 진료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진료 역량이 안 돼서 많이 줄인 것들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뭐 몸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후배를 길러내고 제자 길러내고 아랫사람 길러내면서 점점 세대가 변해가는 건데 그 세대가 딱 단절돼 버린 거가 지금 큰 일이어서 잘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오늘도 이제 뭐 뮤리엘님이 항상 단골로 오시는 저희 아주 팬이신데 그래서요? 일본에 계세요. 네. 선생님 아주 젠틀하고 멋지다고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윤희님은 또 미국 콜로라도에 계시는데 지금 거기 시간이 아니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접속하세요? 외국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 정신 건강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건강은 사실 몸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몸 관리 잘 하시는데 몸 관리 잘한다는 게 막연한 것 같지만 그냥 규칙적인 생활, 좋은 습관 조금씩 만들고 오래 기간 만들어가는 것. 오래 하는 거가 최고거든요. 오래 하면 안 무너져요. 자신의 자는 시간, 식사,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글, 신문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하루에 이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만드셔서 그걸 오래 꾸준히 하시면 그게 결국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이고 그게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함께 하시라.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갈등이 좀 있어도 그냥 고립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갈등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 그래서 좋은 정신 건강 생활, 몸 건강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그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 앞으로 비온 뒤에서도 자주 아유, 감사합니다. 뵈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찾아뵈서 놀라셨지요. 오늘 인사이트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아 너 형님들한테 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 되게 얌전하네요. 이 얌전하죠. 야, 저 신기해요, 이 녀석.